그리고 요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병 물귀신 작전인데 최근에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서 그동안은 모든 국가들이 연준이 올리는 만큼 다 따라 올렸습니다. 네. 왜냐하면 외화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었을 거니까. 그런데 이제는 달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앞으로는 미국이 그렇게 금리를 올려도 우리는 같이 따라 올릴 생각이 없다라고 공식화합니다. 최근에 영국의 트러스 총리 또는 일본의 위기 사례에서 우리가 목도했던 건 뭐냐면 미국과 여타 국가들의 금리 차이가 벌어지면 네. 이제는 여타 국가가 문제가 아니라 미국도 미국이? 역공을 당하는 상황이 온 거죠. 네. 따라서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반기를 들고 이젠 미국이 금리 올리는 만큼 내가 못 올리겠어라는 얘기는 이제는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 이들 눈치를 봐야 되는 입장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선엽 장군님 모시고 오늘 기대되는 날 어떻게 될지 한번 여쭤보죠. 이선엽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선엽 부장님과 함께 오늘 일단은 뭐 미국 CPI 때문에 미국 시장은 난리가 났고요. 예, 네. 제가 이제 2주 전에 나왔었을 때 네. 지금 물가도 고점이고 그다음에 환율도 고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 뒤로 이번에 나오는 CPI가 대단히 크게 하락을 할 건데 자료를 드리면서 중고차 가격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환율은 누가 보더라도 고점을 찍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할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금투세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금투세는 세금을 도입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세부 항목들이 중요한데 그 세부 항목들이 투자자분들한테 너무나도 불리합니다. 말 그대로 그게 서민이 됐든 부자가 됐든 복리 효과가 없어지면서 사실 주식을 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되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땐 계약 중에 계약입니다. 그래서 금투세를 하자 말자가 아니라 당연히 돈을 벌었을 때 세금을 내야 되는 게 맞는 거겠죠. 하지만 세금을 낼 때 법만큼 제대로 낼 수 있게끔 그 세부 항목을 조정하는 건 굉장히 필요해 보입니다. 분명한 건 금투세는 시장의 악재입니다. 금융을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함부로 금융을 건드리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이렇게 자료를 보도록 할까요? 네. 자, 오늘 이제 나왔던 물가입니다. 요것도 좋은데 이건 이제 아침에 제가 그려온 거고 그 다음 장 한번 볼까요? 똑같은 그림이긴 합니다. 요건 이제 미국에서 이제 퍼온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단순히 물가가 꺾였다가 아니라 그동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보셨었을 때 걱정했던 건 뭐냐면 물가가 내려오긴 한데 너무 천천히 내려왔던 거죠. 네. 8.3이나 8.1이나 무슨 차이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이게 고물가가 고착화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굉장히 컸었죠. 그런데 오늘 7.7%는 다소나마 물가가 굉장히 고점에서 고착화될 거라는 우려를 상당 부분 불식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여기에 오는 근원 물가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는 더 확산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물가가 예상보다 크게 하락을 하기도 했지만 물가 하락만큼이나 중요한 게 우리가 생각했던 물가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줄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더욱 중요한 건 지금 이 나타난 물가 수준은 그동안 연준이 지속해왔던 긴축에 대한 결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첫 번째 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보통 긴축은 하게 되면 네. 6개월 뒤부터 그 본격적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게 이번 달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으니 실제 다음 달, 그 다음 달의 효과는 이거보다 더 클 것이라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주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오늘 나왔던 물가의 세부 항목을 살펴보죠. 7.7%라는 숫자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 자료를 보시면 이번에 물가가 이렇게 크게 끌어내린 요인이 뭐지? 보시면 요것들 중고차 가격이
굉장히 큰 역할을 차지했다라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더 재밌는 건 밑에 있는 이 메디컬 케어 서비스라는 겁니다. 이것도 생각보다 물가를 끌어들이는 데 큰 역할을 했는데 참고로 연준이 물가를 결정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자료 중에 하나가 PC 물가라는 겁니다. 그게 12월에 발표가 되죠. 네. 이 PC 물가에서는 이 메디컬 케어 서비스 부분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으로 끝나지 않고 12월에 나오는 연준이 이 기준으로 삼는 PC 물가도 예상보다 크게 하락할 개연성이 높은 게 아니라 하락할 거라는 걸 우리는 이미 이걸 통해서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좀 안타까운 건 요게 쉘터라고 부리는 주거비가 예상보다 조금 더 올라갔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려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미 잘 아시다시피 이 지표는 경기 후행 지표이고 이미 선행 지표인 주택 가격이 크게 하락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즉 오늘 나온 물가 지표를 종합을 해보면 첫 번째 물가가 고착화될 우려를 상당 부분 덜었다. 물론 아직까지는 100% 안심할 수는 없겠지만 두 번째는 이를 통해서 현재 중고차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표들이 물가를 끌어내려주면서 나중에 주거비가 본격적으로 내려갈 때까지 시간을 벌어준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여타 지표들이 물가를 안정시켜주고 그 뒤에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주거비라든가 다른 요인들이 하락을 시작을 하면 투자자들의 우려는 더 하락할 것 같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이 이렇다라고 해서 기축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앞으로도 금리는 더 올리겠죠. 네. 현 수준보다 금리를 더 올리면 물가는 더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따라서 현 수준보다 물가는 계속해서 내려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내년 연초부터는 물가 하락 폭이 더 가속화될 거다. 네. 그래서 이제 아마 많은 분들께서 우려하시는 물가에 대한 우려는 상당 부분 이제 접어도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아침에 보니 그동안에는 향후 우리가 있는 타깃금리 즉 마지막 정점금리가 어디까지 가느냐에 대한 논란이 많았었는데 네. 현재 시장에서는 4.75에서 5가 끝이 아니겠느냐 라고 하루 만에 확 바뀌었죠. 근데 이것도 실제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아마도 한 단계 더 낮은 4.5에서 4.75 정도가 이번 금리 인상의 정점이 될 거라고 현재 시장에서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4.75나 5 여기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사실 여러분들 달러는 이 정도 간다고 하더라도 더 강세를 띠지 않습니다. 이미 그 이상으로 반영했죠. 올라가는 관에서 반영을 했기 때문에 네. 달러는 정점을 찍었다라고 보는 게 보다 합리적인 결정이다라고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죠, 여러분들 어땠는지. 자, 금리 인상 확률이죠,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 그 단순히 올해 게 아니라 내년 초반 걸 가져왔거든요. 내년 3월에 현재 4.75에서 5% 간다라는 게 지금 대세론인데 어제보다 굉장히 하루 만에 확 뒤집혔죠. 그래서 현재는 이게 대세론으로 많이 굳어지고 있는데 하루 만에 바뀌었으니 이건 또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물가 수준이 더 낮아진다라면 이런 기대들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즉 물가가 잡히는데 굳이 무리하게 긴축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더 높은데 더 올라가고 있는데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물가가 낮아지니까 이런 기대들이 있는 거다. 중요한 건 우리는 이것보다 더 큰 고통을 이미 감내를 했고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선반영했다라는 게 시장에서 주안점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기본적으로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야, 6%까지도 금리를 올릴 수 있어. 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네. 현재 진행된 거는 생뚱맞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려들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대다수는 이 같은 전망에 동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6%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간단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 금리를 전망을 할 때 여러 가지를 가지고 전망을 하시는데 6% 금리 인상을 얘기하신 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모델을 사용하시는 경우입니다. 즉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인 모델을 사용을 하게 되면 그 모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물가를 내리는데 제일 중요한 게 고용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쉽게 얘기해서 고용이 실업률이 이 정도까지 올라와야 물가가 잡힌다라고 가정을 해서 집어넣게 되면 6%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오로지 고용이 올라가는 거를 전제해 두고 전체적으로 이런 모델링을 하다 보니 6% 정도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통계학을 전공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모델링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좋을 땐 훨씬 더 좋게 생각을 하고 안 좋을 땐 더 안 좋게 결과를 나오는 게 이 통계의 함정이 조금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지금 안 좋은 시점에서 사실 그런 모델링들을 하게 되면 이런 결과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네. 제가 볼 땐 큰 유의성이 있다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이게 아니다라는 근거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여러분들 제 얘기 다음으로 아마 모든 언론 미국 보고서에서도 미국의 금융 안정에 대해서 특히 일본에 대해서 대서특필된 거를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작은 이슈가 아닙니다. 며칠 전에 나왔던 금융 안정 보고서에서 연준에서 발표한 거죠. 처음으로 올해 봄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뭐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마켓 리퀴디티 스트레인 앤 베어리티 해가지고 금융 안정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엔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불안함이 드디어 연준에서 볼 때 이게 굉장히 불안한데 리스크인데라고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뒤에 한번 한글로 된 건 한번 보시죠. 자, 이게 참고로 여러분들 요거는 보시면 좋은 게 이게 봄에 있었던 거 이게 이번에 발표된 거거든요. 자, 처음으로 채권 시장 유동성 감소와 불안정성에 대해서 5월엔 언급이 없었는데 있었던 겁니다. 바꿔 얘기해서 채권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면 문제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금융 불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금융 불안보다 더 큰 건 없습니다. 물가 고착화보다 더 무서운 게 금융 불안입니다. 이거는 메가톤급입니다. 참고로 금융 안정이 해쳐지게 되면 이 이슈는 지수가 흔히 얘기하는 경기는 10년짜리 후퇴 이용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전체적으로 금융 리스크에 대한 게 연준에서조차도 공식적으로 언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뒤로 저 이후로도 이게 잘하면 국채 위기론이 서브프라임이 될 수도 다시 한번 미국의 현재 금리 올린 게 일반 회사차가 아니라 미 국채 위기로 번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죠? 연방준비대에서도 다음 위기는 이미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고 옐런도 우리는 채권 시장에서 적절한 유동성이 사라지고 있어서 우려스럽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특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역시 대형 기관들이 매수를 꺼리고 있죠. 국채를. 네. 그런 상황에서 10년간 물량을 받아주던 연준이 받아주지 않기 때문인 게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데 여기에 일본 연기금과 생명회사를 보여줬던 이런 일본 애들의 미 국채 시장의 철수가 가장 큰 우려라는 기사가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도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셨던 그대로 지금 미국의 국채 유동성이 부족을 하고 일본 애들이 퍼붓기 시작하면 미국도 완전히 거덜나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금융위기가 재발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결국에는 금리 인상폭이 시장 위험도 조절한다. 그래서 금리 인상폭을 높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6% 얘기하시는 분들은 모델에 의해서 나온 거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실제화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실제 그 이전에 5%그 이상만 되더라도 금융위기로 치닫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아예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지금 제일 취약한 데가 결국 예전에 금융 규제 때문에 은행들은 괜찮은데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로 좀 보험사들이 제일 문제죠. 그렇죠. 우리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렇고 보험사들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는 대출기관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융의 사각지기 되겠지만 보험사들이 자산 운용을 할 때 되게 안전하게 운용을 했을 거고 그게 대부분 국채였을 국채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국채가 탈이 나니까 가장 안전했던 보험사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현재 시장의 가장 큰 거다. 그래- 어제 국채금리 많이 맞습니다. 빠졌는데 네. 그거는 상당히 도움이 되겠네요. 아주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 위기의 정점이 사라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위기
위기의 재발은 답이 나옵니다. 금리 수준이 예상치를 넘기면 시장을 붕괴하는 겁니다. 바꿔 얘기해서 그래서 금리를 더 못 올리는 겁니다. 자, 못 올린다고 지난번에도 정프로님 질문 주셨죠. 못 올린다서 안 올린다가 아니라 네. 현재 연준이 예고했던 12월에 0.5%포인트, 내년 초에 0.25%포인트, 즉 4.5% 정도면 더 이상 금리를 올리기 어렵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리는 그 이상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지수가 큰 폭으로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대놓고 나오죠. 엔화 약세로 11월 9일자니까 가장 최근 거죠. 미 국채판 1번 월가 불안 가중 계속해서 경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다시 한번 이 경고의 가장 큰 의미는 연준 필요 이상으로 금리 올리면 안 돼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다음 장 한번 보실게요. 너무 재밌어서. 샌프란시스코 연은에서 지금 연준이 금리 올린 게 5.25% 올린 효과를 내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얘기가 뭘까요? 더 이상 크게 안 올려도 돼라는 얘기를 우회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너무 빨리 올려 급하게 올리다 보니까 실제 올린 것보다 훨씬 더 자극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효과를 내고 있고 그래서 물가도 꺾일 거야라고 얘기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다만 연준 입장에서 연준이 자기네들이 먼저 비둘기파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요. 네. 그 사람들이 비둘기파적으로 돌아설 땐 물가가 잡혔다는 시그널이 나올 때겠죠. 근데 오늘 그 시그널이 나온 거죠. 다만 한 번 가지고 아닐 거니 여전히 조심하자는 얘기가 나올 텐데 그게 투자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의 전환이 느려질 거니까. 네. 뒤에 한번 보시죠. 그래서 경기 침체 위에 정책이 조심해야 되는 게 이미 선제적으로 금리를 너무 급하게 올린 게 물가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라면 이미 누가 보더라도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건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문제는 내년에 경기 침체가 확실해지는 이 시점에서 여기서 금리를 더 공격적으로 올리면 경착륙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경기가 나락으로 빠질 수 있다는 점 때문이라도 미국은 금리를 필요 이상으로 올리지 못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얘기 하겠죠. 야, 고용과 관련해서 이게 안 꺾이는데 가능하겠어? 자, 보시겠습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고용과 관련된 선행 지표들이 꺾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요게 그 관련 파란색 선이라 너무 높아서 이게 잘 안 보이시긴 하겠지만 이게 고용 추세 지수라는 건데요. 네. 이게 전체적으로 하락을 시작을 하면서 아직은 섣부르지만 고용도 꺾이기 시작했는데 라는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지금 미국에서 고용과 관련해서 가장 큰 우려 중에 하나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이 광범위하게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모습들인데 전체적으로 운송과 교육과 같은 서비스업들은 이미 이전에 있었던 고용 수준으로 회복이 돼서 이쪽에서 고용이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가 숙박 쪽에서는 여전히 추가 고용에 대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아직은 고용 시장이 좀 타이트하다라는데 인식을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년 초반이 됐었을 때 네. 여러분들께서 많이 목도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래 뭐 지난해에도 되게 사람이 많았다는데 이번에 참 유독 더 사람이 많았죠. 아마 코로나 때문에 억눌렸던 그 서비스업에 대한 어떤 부분을 발산하기 위해서 가셨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코로나 이후에 내가 밖으로 못 나갔을 때 내구재 수비를 엄청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컴퓨터 사고 그게 한참 정점에 갔다 그 다음에는 내구재 소비가 확 줄었잖아요. 제가 볼 때 지금 미국의 고용이 이렇게 타이트한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도 서비스업을 엄청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연 수요죠. 코로나 때 못 즐겼던 서비스업을 과하게 즐기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내년 연초 되면 경기도 안 좋다 보니 서비스업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지금 고용도 내년을 기점으로 금리를 안 올린다 하더라도 생각보다 현재보다는 타이트한 게 많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내구재도 엄청난 폭발적인 수요였다가 그 수요가 일정 부분 정점을 찍으면서 내려왔듯이 서비스업에 대한 수요도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단계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고 이게 일정 수준 지났었을 때는 그 뒤로는 내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용에 대한 우려도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우려가 적을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보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다음 달 고용에서 이게 반영이 되겠죠. 예.
자, 여가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도 보셨지만 추가적으로 고용이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미국에서 엄청난 해고가 일어나고 있죠. 네. 자, 한쪽에선 우리가 알고 있는 여가 쪽에선 고용이 늘고 있지만 우리가 아는 기술 쪽에서는 큰 해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네. 이걸 두개 퉁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고용이 다음 달에도 폭발적으로 좋을 거라는 우려를 하실 필요는 없겠죠. 이미 미국에서 상당 부분 뭐 트위터, 메타부터 시작해서 많은 기업들의 고용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란 얘기는 네. 누가 보더라도 시간을 두고 미국의 고용도 식어가고 있겠구나. 그럼 여러분들 오늘 물가 지수가 내리긴 했지만 네. 궁극적으로 다음 달에 난 물가 지표는 더 내릴 가능성이 당연히 높고 그 이후에 고용도 점차 완화된다라는 걸 여러분들 선제적으로 이런 걸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시장의 안정은 이전보다 더 많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명 물귀신 작전인데 최근에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서 그동안은 모든 국가들이 연준이 올리는 만큼 다 따라 올렸습니다. 네. 왜냐하면 외화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었을 거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국 경제는 좋지만 미국 외 지역은 경기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같이 전체적으로 금리를 같이 올리는 모습이었었죠. 그런데 이제는 달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앞으로는 미국이 그렇게 금리를 올려도 우리는 같이 따라 올릴 생각이 없다라고 공식화합니다. 아예 안 올리겠다라는 건 아니고요. 폭을 네. 달리하는 거죠. 미국이 0.5면 우리 0.25밖에 못 올리겠어. 미국이 4%까지 달려가면 우리는 3% 이상 못해. 라는 국가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가들의 공통점은 우리와 비슷하게 부동산에서 모기지 금리, 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대부분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국가들입니다. 우리도 80%가 넘지만 호주도 60%가 넘고 네. 대부분의 국가들이 변동금리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잘못돼서 부동산이 하락을 하면 부동산이 완전히 경착륙을 하게 되면 금융위기로 가게 됩니다. 따라서 금융위기로 가느니 차라리 나는 이걸 막겠다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해서 각국들은 더 이상 미국의 정책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자, 중요한 건 여기서 각국들이 더 이상 동조 안 하면 이런 우려를 하실 겁니다. 야, 그러면 나중에 미국하고 금리 격차가 커지면 외환위기 가능성이 있잖아. 네. 그 금리차 때문에 돈이 빠져나가서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비교해보면 금융위기가 10배는 더 큰 겁니다. 자, 같은 위기를 맞는다라면 네. 외환위기를 맞는 게 시장 입장에선 금융위기보다 더 낫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각국 중앙은행은 움직이고 있다. 나중에 이건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네.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최근에 영국의 트러스 총리 또는 일본의 위기 사례에서 우리가 목도했던 건 뭐냐면 미국과 여타 국가들의 금리 차이가 벌어지면 네. 이제는 여타 국가가 문제가 아니라 미국도 미국이. 역공을 당하는 상황이 온 거죠. 네. 따라서 미국을 비롯 제외한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반기를 들고 이제는 미국이 금리 올리는 만큼 내가 못 올리겠어라는 얘기는 이제는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 다른 국가들의 사정도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가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을 했고 미국 다른 국가들이 따라할 수 없다라면 이제는 미국이 못 움직이게 된 겁니다. 네. 미국이 이제 나만 치고 나가면 앞서 말씀드렸던 금융위기가 본격화된다라고 지금 연준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준이 지금 제시한 금융 불안정성, 이 위기를 유일하게 막는 방법은 연준이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 또는 금리 인상폭을 조절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감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4.5% 이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당연히 그렇게 됐다라면 달러는 당연히 정점일 거고 미 국채금리도 정점이겠죠. 네. 예. 그래서 현재 반등에 어떤 그 빌미가 됐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미국 금리 인상폭 앞다르고 영국, 호주, 캐나다 등 경기를 강화하고 있다. 네네네네. 예. 내가 죽는 것보다는 이게 낫겠다. 그리고 중요했던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는 이들 눈치를 봐야 되는 입장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ECB도 현재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채권왕이라 보는 건들라 이 사람은 웃기지 마. 연준은 4.5% 이상 금리 못 올려. 이 사람이 채권을 제일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자, 앞서 말씀드렸던
금리를 6% 이상 올리자라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여러분들 운용하시는 분들이라기보다는 모델링을 하시는 경제학자인 분들이 많습니다. 네, 네. 현실성이 제일 떨어지는 분들인 이런 거죠. 이런 조건 갖다 놓고. 그럼요. 예. 네. 그게 틀리다 맞다는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 운용하시는 분들은 살 떨리는 거죠. 그게 불가능한 걸 알고 계시는 겁니다. 실제 현장에 있다 보면 야전에 있다 보면 피 철철 흘리고 있는 거 다 보일 텐데 네. 6%까지 간다? 그건 완전히 씨를 말리겠다는 얘기하고도 같은 거라서 불가능하다는 얘기인 거고 현재 채권한 건들락도 연준이 4% 정도까지만 인상하지 않겠느냐. 저도 여기에 공감을 하고 있고 네. 이 정도라면 이미 여러분들 미 국채 수익률 2년물이 4.6 이상까지도 갔다 왔기 때문에 이미 반영을 했다. 그래서 일단 물가에 대한 어떤 우려는 많이 접어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기본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또 한번 주제를 잡아서 한번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요거 이제 미리 한번 예고드리는 차원에서 한번 제가 제시를 합니다. 내년에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있습니다. 확실히 있어요. 네. 예. 그러니 현재 이렇게 지수가 오르더라도 연초에 또 빠질 거야라는 말씀을 많이 주십니다. 동의합니다. 네. 상당 부분 경기 침체가 그 정도 있다라면 그 부분이 지수를 반영한다라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렇겠죠. 전체적으로. 근데 아무도 계산에 넣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중국도 마찬가지고 중국이 현재 제로 코로나와 관련된 출구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최근에 기대했던 게 올 10월에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3연임이 되면 그때 풀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들 많이 주셨는데요. 네. 그 판단은 중국에 대한 정치에 대한 이해를 조금 제가 볼 때는 달리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은 내년 3월에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정확하게 결정이 아니라 그때가 확정이 되는 겁니다. 즉 10월에 있는 당대회에서 시진핑이라는 분이 3연임이 결정이 되는 거고 실제 취임은 내년 3월 전인대에서 하는 거거든요. 마치 당선과 맞습니다. 취임이 약간 달라요. 다른 그렇죠. 것처럼. 당선의 개념, 네. 취임의 개념인 거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년에 3월에 대한 기대를 높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주에 중국과 관련된 관련자분들을 좀 뵀어요. 한국 분들이 아니라 중국 분들이고 중국 대사관과 관련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좀 더 객관적으로 얘기를 듣기 위해서 한국인들 얘기가 아니라 네. 진짜 중국인들 그것도 중국의 관과 관련 있는 분들의 얘기를 공식적으로 많이 들었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뭐냐면 중국이 이렇게 코로나 정책하면서 의외로 많은 우리가 얘기는 상점들이 정말 많이 파산했나 봐요. 식당들을 비롯해서 네네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데들 너무 파산해서 견디기 어려운 수준까지 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가 2, 3년도 코로나 방역이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 입장에서는 여러분 내년까지 할 수 있다? 이게 쉬울까요?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내년까지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건 방역이 그렇게 생각보다 쉬울 것 같진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이거는 약간은 뇌피셜이긴 합니다만 내년에 우리가 한번 계산에 넣었으면 좋은 게 뭐냐면 내년에 미국의 경기 침체에 오는데 그 시점에 중국이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실시한다라면 한국은 수출 비중이 미국보다 중국이 더 높기 때문에 미국이 경기 침체를 온전히 반영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상당 부분 완충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네. 자,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당연히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내년에 당연히 미국 경기 침체가 되면 이렇게 올랐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네. 다만 이게 만약에 중첩이 됐었을 때 나타나는 효과에 대해서도 왜 중국이 우리가 지금 2, 3년 눌렸는데도 이 정도 서비스업을 즐길 정도면 중국은 그거보다 더 많이 눌렸지 않습니까? 그게 한꺼번에 폭발했을 거를 한번 가정을 하고 네.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 굉장히 크게 효과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보십시오. 화이자입니다. 화이팅이 아니라 그렇죠? 이제 이게 화이팅이 됐었으면 해가지고 화이자인데 독일의 바이엔테크 이게 이제 파이자가 만드는 약이죠. 네. 이걸 최근에 슐츠 총리가 중국 가가지고 중국에 있는 외국인한테 맞출 수 있도록 허용을 했잖아요. 이게 지금 만약에 중국 내국인한테도 허용되는지 여부를 꼭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중국이 파이자 백신 맞냐? 예. 외국인은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네. 내국인은 아직 허락이 안 된 건데 네. 이게 만약에 이번에 간 거를 통해서
독일 총리가 간 거를 통해서 파이자 백신을 중국인들도 맞으면 이건 내년에 100% 푸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게임 체인저입니다. 현지에 가지고 있던 모든 비관론을 접으셔도 괜찮습니다. 중국이 파이자 백신 맞는다는 발표가 나오면 발표가 나온다라면 그때부터는 뭐 경기 침체 우려니 기업 실적 우려니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요? 예, 그때부터는 비중을 적극적으로 주식 100% 늘려가셔도 괜찮습니다. 그 정도에 있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슈가 중요한 건데 중국이 살아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글로벌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자체가 미국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식은 원래 내피셜로 하는 거예요. 자료를 가지고 했었던 사람들 지금 다 틀린 거 알고는 계십니까? 댓글도 또 틈틈이 아니, 계속 그럼요. 다 체크하시는군요. 봐야죠. 네. 예. 내년에 바닥론이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만약에 내년에 이런 게 현실화되면 사실 이번 9월이 바닥인 겁니다. 네. 바닥은 지나봐야지 아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 이미 지금 시장에서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의외로 여러분들 아직은 기술적이지만 미국의 다우 지수는 추세 전환했어요. 나스닥은 여전히 밑에서 빌빌빌 거리고 네, 있는데 네, 네. 다우 지수는 추세 전환했습니다. 기술적으로만 볼 때는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싸게 살 기회는 제가 볼 때는 이미 놓쳤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정도예요? 네. 다 올랐어요. 웬만한 것들은. 지금 계속해서 안 좋아진 애들은 기술주입니다. 네네. 빅테크 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나머지 기업들은 지금 신고가 치고 있는 종목들도 나오고 있죠. 많진 않지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단순히 시장이 다 안 된다라고만 볼 게 아니라 왜 나스닥하고 다우는 저렇게 다르게 움직이지? 이런 것도 고민해봐야 됩니다. 네네. 물론 다우 지수가 30 종목밖에 안 되고 그중에 대부분 지수를 끌어올린 종목들이 에너지나 바이오 관련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게 뭐 시장과 관련해서 일반화시킬 수 있을 거냐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시장이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건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마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면 극심한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 생각의 전환이 안 됩니다. 나중에 실제 지수가 바닥을 찍고 지수가 상당 기간 올라올 때까지 그 의심 때문에 시장을 믿질 않게 됩니다. 네. 아직도 아니야. 아이 무슨 소리야. 아직도 멀었어? 라고 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 뭐 생각을 확 바꾸자 이런 얘기는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부터는 너무 극단적인 비관론에 빠질 필요도 없고 낙관론에 빠지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시장을 보고 이 변화가 무엇을 이끌 것인 것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향후에 제가 여러 차례를 통해서 현재 시장에서 조금 경계론을 얘기하신 분들과 저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생각이 다른 부분들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물론 정확한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양쪽을 다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아마 향후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 그거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 시간이 별로 없죠. 네, 거의 다 그래서 됐습니다. 예, 뒤에 좀 여러 가지 준비한 부분들이 있는데 네. 그 부분은 이제 다음번에 한번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네.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놓고 보면 여러분들 제가 여기 나와서 여러 가지 하들 보면 아마 우리 3프로에서 제일 먼저 로봇도 제시했던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로봇이 됐고 그 뒤로 한 2달 뒤부터 방산. 예, 방산도 그렇고 네옴시티도 그렇고 네네. 네옴도 지금 장난 아니죠. 관련주들 보면 한미글로벌 이런 거 한 4-5배씩 올랐잖아요. 그래요? 예. 이미 여러분들 너무 매크로에 집중되다 보니 많은 것들을 놓치고 계신 게 없잖아 있습니다. 그거는 매크로는 물론 중요하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뭔가 조금 시장을 중립적으로 생각을 하고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요즘 기업 탐방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향후에 뭔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씩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뭔가 설득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어차피 판단은 스스로 하는 거지만 그래도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고 시장을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구나. 또 저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비교해 보시고 네. 여러분들이 시장이 이쪽으로 오면 그쪽으로 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도 카리스마로 잘 정리해 주신 우리 신한 투자증권 이선엽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직 여미사님 안 오셨다니까 몇 분 더 하죠. 괜찮지 않을까요? 괜찮습니다. 네, 오셨어요. 오셨어요. 그렇군요. 네. 예. 대단히 자,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